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올여름 실전 배치돼 화제를 모았던 우리 해군의 최신 잠수함인 장보고 307 도산 안창호함, 배수량 3000TU로 국산 잠수함으로는 역대 최대 크기를 자랑하는 이 잠수함은 크기만 한 게 아니라 자망 능력도 우수한데요. 20일이 넘게 자망이 가능해 핵잠수함을 제외한 재래식 잠수함 중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 자망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한 원동력은 동력원으로 사용된 국산 수소연료 전지인데요.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잠수함을 만들 수 있게 해준 도산 안창호함은 우리 잠수함 최초로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 SLBM을 장착하고 발사할 수 있어 전술, 전략적으로 의미가 큰데요. 수면 위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도 원거리에서 적 주요 시설을 타격할 수 있다는 건 전투에서 엄청난 메리트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수면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건 물론 소음 등으로 적에게 위치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우수한 자막 능력이 필수적인데요. 핵잠수함 보유 여부가 해군 전력 평가에 있어 매우 중요한 것도 이론상 원자로의 핵연료 교환 주기인 6년 14년 동안 승무원들을 위한 물자를 보급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계속 자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디젤 기관으로 움직이는 재래식 잠수함은 산소가 공급되지 않는 수중에 들어가면 디젤 엔진을 가동할 수 없어 충전해둔 축전지를 세야 하는데요. 이 축전지를 충전하기 위해 수시로 스노클을 수면 위로 꺼내 이를 통해 공급된 산소로 디젤 엔진을 돌려야 합니다. 당연히 이때 수면 위에 드러난 스노클이나 엔진 기동 등으로 인한 소음 때문에 적에게 발각될 위험성이 있는데요. 그래서 잠수함 운용 시 이 스노클링 횟수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냐가 나라를 막론하고 해군의 주요 과제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나온 대안이 원자력으로 돌아가는 핵추진 잠수함, 즉 핵잠수함과 외부 산소 공급 없이도 발전이 가능한 공기 불필요 추진 시스템 AIP입니다. 이중 핵잠수함은 관련 기술력 부족이나 핵 확산 방지 등 정치적 이유, 안전성 문제 등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하기를 꺼리는 국가들이 많아 AIP는 기존 재래식 잠수함 개선의 주요 수단으로 부상하게 되었지요. 발전에 사용되는 2차 전지의 성능을 어떻게 개선하느냐인데요. 그 방법으로 일찍이 등장한 것이 바로 수소. 그것도 무려 이미 2차 대전 때 독일에서 수소를 활용해 잠수함을 가동하게 하는 이른바 발터 기관이라는 AIP가 개발되었는데요. 그러나 이 AIP는 너무 독해서 사람 목숨을 끝장내는 건 물론 금속도 부식시키는 과산화수소를 산소와 수소로 분리하고 연소시켜 작동해야 했기에 안전성이 위낙 떨어져 실전에서는 사용되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현대에는 기술이 발전해 이런 단순 무식하고 위험한 방식의 AIP를 만들지 않아도 되는데요. 리튬 전지나 원자력 전지, 천연가스 연료 전지, 그리고 이번 영상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수소 연료 전지 등 안전성에 있어 발터 기관과 비교하면 신뢰인 AIP가 여러 개발되었거나 개발 중입니다. 이중 수소 연료 전지는 이미 1950년대부터 관련 기술 연구와 개발에 앞장선 독일의 지멘스 그룹에서 세계 최초로 잠수함용 연료 전지화에 성공해 사실상 독과점 상태나 마찬가지였는데요. 그 지멘스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수소 연료 전지를 잠수함용 연료 전지로 만드는데 성공한 곳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 업체입니다. 그리고 그 성과의 결정체가 도산 안창호함이고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수소 연료 전지의 잠수함용 연료 전지화에 성공한 업체는 우리나라의 범한 산업, 잠수함에 들어가는 공기 압축기 등 군수용 압축기와 잠수함용 AIP 주변 장치 등을 공급하던 이 업체는 자연스럽게 AIP의 핵심인 연료전지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어 2015년 GS 칼텍스의 연료전지 사업 부문을 양수해 연료전지 사업에 진출했습니다. 그 후 자사가 이미 보유하고 있던 압축기 유체 제어 기술과 GS 칼텍스가 갖고 있던 연료전지 기술을 결합해 잠수함 및 선박용 AIP 수소 연료전지를 만드는데 성공했는데요. 발전 용량에 따라 3종류로 분류된 이 연료전지 중 가장 큰 8150kW급의 PH1 타입이 도산 안창호함의 AIPS1 연료전지로 채택돼 4대를 탑재하게 되었습니다.
도산 안창호함 이전에 만들어진 잠수함들도 AIP의 수소연료 전지를 사용했지만 모두 지멘스에서 만들었는데요. 범한 산업의 수소연료 전지 탑제로 도산 안창호함은 국내 최초 SLBM 무장 잠수함이라는 것 외에도 최초로 연료체계 국산화에 성공한 잠수함이라는 의의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수소연료 전지 탑재가 잠수함 운용에 있어 어떻게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되는 걸까요? 수소연료 전지는 액화수소와 산소를 투입해주면 그 뒤로는 스노클링 등으로 외부에서 산소를 추가로 공급해주지 않아도 전기 생산이 계속 가능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전기는 잠수함을 추진하는데 쓰거나 배터리를 충전하는 데 쓸 수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론상 발전 과정에서 물도 만들 수 있어 관련 연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차후 외부 물자 보급 없이도 물을 자급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액화수소와 산소만 충분하다면 잠항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어 연료 전지에 쓸 액화수소와 산소 등을 보급할 때만 수면 위로 올라오면 되는데요. 도산 안창호함의 최대 잠항 기록이 20일이 넘는 건 이 보급 주기에 따른 거라고 보면 됩니다. 이 밖에 경제적인 면에서도 기존의 지멘스에서 수입해야 했던 연료 전지를 국산으로 대체해 동급 잠수함 기준으로만 수천억 원의 수입 대체 효과가 발생하는데요. 이전 세대인 214급 잠수함 9척의 수소연료 전지 교체 시 3천억 원 이상의 수입 대체 효과가 발생하게 돼 신구형 잠수함 총합 조 단위의 수입 대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도산 안창호함 연료전지 탑재 등으로 수소에너지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게 된 법한 산업의 수소연료전지 사업부는 물적 분할을 통해 현재 범한 퓨얼셀이 되었는데요. 지멘스와 더불어 세계에서 유의한 잠수함용 연료전지 기술은 물론 선박용 연료전지에서도 두각을 나타내 현재 전 세계 총 4개인 선박용 연료전지 시스템 컨소시엄 중 2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관련 업계 기업 중 해당 분야 컨소시엄에 2개 이상 참여 중인 업체가 범한 퓨얼셀이 유일한 것만 봐도 업계에서의 위상이 어떤지 짐작할 수 있는데요. 2050년이 되면 전 세계 선박 중 무탄소 선박이 79.5%를 차지하게 된다는 전망이 있다는 걸 고려하면 차후 선박 연료전지 시장을 선점할 가능성도 매우 크다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범한 퓨얼셀은 작년에 고체 산업용 연료전지 국책 사업을 수주해 2025년까지 선박에 적용시키는 것을 목표로 개발을 진행 중이죠. 탄소 중립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대체 에너지 개발이 세계 경제의 화두가 되면서 국내의 많은 기업이 수소연료전지 시장에 진출하거나 관련 기술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두산퓨얼셀은 작년 9월 440kW 수소연료전지 4대를 중국에 수출함으로써 국내에서는 최초로 수소연료전지 해외 수출에 성공했습니다. 광둥성 포산시 난하이에 설치돼 해당 지역 아파트와 건물 등에 전기와 냉난방용열을 공급하는 데 쓰이는 해당 연료전지는 전형적인 발전용 수소연료전지인데요. 2030년 전 세계 발전용 연료전지 시장 규모가 최대 25.4GW까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의미 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뒤이어 올해에도 두산퓨얼셀은 중국 칭하이성 시닝시에 440kW 수소연료전지 11대를 수출했는데요. 수출에 그치지 않고 설치와 시운전, 장기유지 보수 등도 담당해 중국 시장에서 입지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두산만 아니라 현대도 지난달 말 제주형 그린순소 글로벌 허브 구축 계획 발표 행사에 참석하는 등 수소 발전 사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대로템은 내년 말 개발 완료를 목표로 95kW 수소연료전지 4개를 탑재한 수소전기 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수소전기 트램은 기존 열차들과 달리 운행 중 대기 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 등을 배출하지 않아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트램 외에도 내년부터 수소 시내버스를 제주도에 보급할 예정이고 수소 승용차용 이동형 수소 충전소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같은 계열사인 현대자동차도 작년 수소비전 2040을 발표해 내년 3세대 연료전지를 선보이고 2030년 수소전기차 가격을 일반 전기차 수준으로 낮춰 2040년을 수소에너지 대중화 원년으로 삼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그 포부가 허풍이 아님을 증명하기라도 하듯 지난달 열린 수소산업 전시회 H-MIT 2022에서 수소전기 트럭 청소차와 수소전기 경찰버스 등 수소에너지를 활용한 특장차들을 여러 선보였습니다. 특히 경찰용 차량의 경우 올해 말실증 운행을 실시해 내년부터 판매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앞서 언급한 범한 퓨얼셀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대기업이 아닌 업체들도 수소에너지 시장 진출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수소연료전지 전문 업체인 S퓨얼셀은 최근 국내 업체 최초로 OKW급 건물용 연료전지 유럽 CE 인증을 획득해 유럽 시장 진출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해당 업체가 제작한 건물용 연료전지 시스템은 체코의 국영 인증기관 SGU 인증 시험 결과 40.5%의 발전 효율을 기록해 저온형 고분자전해질 연료전지 PEMFC 시스템 기준 세계 최고 기록을 달성했는데요. 이번 인증 획득을 바탕으로 S퓨얼셀은 2030년까지 유럽 시장에서 약 2,50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2030년 유럽 시장 전망치의 약 10%에 달하는 건데요.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천연가스를 비롯한 기존 에너지원의 대체제를 유럽이 찾고 있는 만큼 앞으로 새로운 수출 시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2일 미 해군은 환태평양훈련 2024 림팩 기간 중 무인 수상정 탑재 비공의 실사격 최종 시험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한국이 만든 유도로켓 비공은 미국 국방부가 주관하는 해외 비교시험 최종 평가를 놀라운 점수로 통과했습니다. 국산 유도무기가 미 국방부 주관 해외 비교시험 즉 FCT를 통과한 건 이번이 처음 있는 일로 이에 따라 K방산 역사상 첫 완제품의 미국 수출이 구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공이 K방산의 새 역사를 쓴 것입니다. LIGNX1의 2.75인치 70 유도로켓 비공은 지난 12일 미 국방부가 하와이 해역에서 실시한 FCT 최종 시험에서 표적을 모두 100% 명중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공 시험에 사용된 표적선이 공개되자 놀랍다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표적선의 크기가 정말 작았기 때문입니다. 비공은 6발을 발사했는데 6발 모두 표적선에 정확히 명중했습니다. 특히 마지막 6발째가 명중했을 때 표적선은 흔적조차 찾기 어려울 정도로 표적의 잔해까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정확도도 정확도지만 파괴력도 만만치 않다는 사실이 증명된 것입니다. 비공은 지난 2019년 FCT 대상 무기체계로 지정된 이후 유도탄 성능 검증 위주의 1차 시험을 거쳐 총 4단계로 진행된 2차 시험까지 통과했고 이번 림팩 훈련 중 최종 시험, 즉 마지막 사격 테스트까지 모두 통과했습니다. 특히 이번 최종 테스트는 한국과 미국을 통틀어 무인 표적 공중 무인기 탐지 위성통신, 무인 수상정 탑재 유도로켓 발사 등 전 과정에 무인화 개념을 적용한 최초의 사례여서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처럼 실사격 테스트까지 완벽하게 성공했지만 사실 비공 개발의 역사는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2016년 국내 해병대에 먼저 전력화된 비공은 북한의 공기부양정 등을 타격하기 위해 차량에 탑재해 발사하는 무기체계로 개발됐다가 LIGNX1이 수출을 위해 소형 무인 수상정에 탑재 가능한 2.75인치 유도로켓용 발사대를 자체 개발했습니다. FCT는 미국이 보유하지 않은 새로운 무기체계를 시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미 해군의 요구 난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유명한데요. LIGNX1은 이번 FCT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서 세계 최강 미국 해군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켰는데 우리 군이 최전방에서 비공을 실제로 운용하고 있다는 점이 신뢰도 제고의 결정적 요소였다고 전합니다. LIGNX1은 최종 시험 발사 통과 이후 미 FCT를 100% 명중 기록을 세우며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것에 대해 무한한 자긍심을 느낀다. 우리 군이 최전방에서 비공을 실제로 운용하고 있다는 점이 신뢰도 제고의 결정적 요소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외 비교시험 FCT는 미 국방부가 전 세계 동맹국 방산기업이 가진 우수 기술을 평가해 미군이 추진하는 무기 개발 획득 사업으로 연계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되어 업계에 따르면 이번 시험 평가의 대성공은 우리 군과 관계기관이 큰 역할을 했다는 후문입니다. 한국은 일단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통해 미국이 요구하는 성능을 확보한 데 이어
한국 해군의 4900T급 상륙함 천자봉함이 비공 발사대와 함께 미국 무인수상정을 태평양의 미국 해역 한가운데로 이송하고 진수하는 등 민관군이 전폭적인 지원을 했던 것입니다. 군과 방산업계가 팀 코리아로 협력한 끝에 수출을 위한 최종 관문을 넘었다는 평가인데요. 시험 평가를 현장에서 지휘한 LIGNX-1은 방위산업 불모지였던 나라에서 반세기 만에 미국의 유도무기를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은 자주 국방 실현과 K방산의 성장을 향한 정부와 군, 기관, 업계의 노력과 염원이 모인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LIGNX-1은 그동안 비공의 미국 수출을 노리고 방위사업청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함께 미국 군 당국의 요구를 맞추기 위한 개발 사업을 진행해왔습니다. 비공은 사실 미국의 요구에 의해 개발되기 시작됐습니다. 미국은 특히 자국의 연안 경비 수요와 후티 반군 등의 소형 고속정 공격에 대응해야 했고, 이를 위해 비공과 같은 유도무기가 절실했습니다. 미군은 열영상 탐색기와 패턴 매칭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유도로켓 기술을 개발하기로 하고 한국에 공동 개발 제안을 했습니다. 두 나라는 먼저 표적에 대한 영상을 다른 탐색기로 탐지한 후 이 영상을 유무선으로 로켓에 전달하고 로켓은 발사되어 중간 단계까지는 관성항법으로 날아가고 종말 단계에서는 먼저 입력한 영상을 이용하여 정확히 표적을 찾아 명중시키는 방식의 유도로켓을 개발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미국이 개발해서 손을 뗀 뒤에는 LIGNX-1이 단독으로 함정에 탑재할 수 있도록 2.75인치 유도로켓용 발사대를 자체 개발하고 미국 텍스트론사의 무인수상정 CUSV에 탑재해 발사할 수 있도록 체계를 통합했습니다. 2016년 한국 해병 때 처음으로 배치된 비공은 북한의 공기부양정 등을 타격하기 위한 지대함 미사일로 개발됐습니다. 이후에는 소형 함정을 타격하는 함대함 기능을 염두에 두고 추가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비공을 자세히 뜯어보면 머그컵보다 작은 직경 70의 내부 공간에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탐색 기탄두 유도 조종 장치 등 각종 첨단 기술 장비가 들어있습니다. 또한 전자광학적 외선 EOIR 장비가 탑재돼 주야간 작전 수행이 가능합니다. 비공과 유사한 무기 체계는 미국을 포함해 전 세계에 7가지가 있는데 표적에 미사일이 맞을 때까지 계속 레이저로 조사를 해줘야 하는 유도 방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더구나 비공은 미국이 요구하는 품질과 가성비를 동시에 잡은 유도무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발사된 탄이 표적에 맞도록 레이저로 유도할 필요 없이 발사 후 자동으로 표적을 추적하는 발사 후 망각형 방식은 비공과 동급인 유도무기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기술입니다. 대당 가격도 4천만 원으로 성능 면에서 비슷하다고 평가받는 록히드 마틴의 헬파이어 대비 3분의 1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공은 현재까지 4개국에 수출됐는데요. 더구나 한 번에 수백 발에서 수천 발씩 수출되는 무기이기 때문에 LIGNX-1 입장에서 비공은 전체 만들기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캐시카우라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성능이 뛰어나면서도 가격이 저렴한 비공이 매력적인 로로급 무기체계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미국의 필요에 의해 개발을 시작했지만 이후 한국의 자체 개발로 업그레이드해 왔고 이제 미국이 돈을 주고 사가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러니 비공의 마지막 FCT 사격 시험에서 리사 프란체티 미 해군 참모총장이 직접 참관을 위해 헬기를 타고 천자봉함을 방문하는 등 큰 관심을 보인 것인데요. 프란체티 총장은 이날 비공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해 림팩에서의 비공 시험 발사는 무인 시스템을 해군 작전에 통합하는 또 다른 발전을 의미한다. 미 해군은 이미 무인 수상정에 한국산 유도무기를 탑재 6개의 미사일 발사의 목표물을 성공적으로 타격한 바 있다. 당시 침몰시키는 시연을 통해 미 해군 최초의 완전한 무인 체계 킬체인을 달성했다. 또한 이번 림팩에서의 시험 결과는 미 국방부의 평가 자료와 고속해안 공격정의 공격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될 것이다. 비공은 앞으로 미 해군 작전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리사 프란체티 미국 해군 참모총장은 시험 발사일 하루 전인 지난 11일 우리 해군의 천자봉함 LST-2 4900톤급을 약 1시간 동안 방문했고 현장에서 비공 해외 비교 시험에 대한 브리핑도 받았습니다. 이후 비공의 완벽한 명중과 시험 통과 결과를 보고 난 뒤
이 같은 발언까지 해 비공의 미국 수출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졌다는 게 업계의 전망입니다. 한편 최근 미 함정의 노후화가 가속화되면서 미 해군에서는 MRO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이에 미국은 현지에서 MRO 물량을 우방국에게 일부 넘겨주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카를로스 델 토로 미국 해군성 장관이 지난 2월 방안에 국내 조선업체들을 둘러본 것 또한 이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프란체티 총장은 카를로스 장관이 새로운 해양 전략을 공개했고, 한국 방문 기간 동안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 중 하나인 한국이 국제 조선 산업을 계속 선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표한 바 있다. 한미 동맹과 세계 해양 민주주의 네트워크의 자산으로서 한국 조선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한화오션이 지난 6월 필리 조선소를 인수함으로써 한국 조선업체로는 처음으로 미국에 진출하게 됐고, 이는 해양 전략에 획기적인 이정표를 세웠다고 말해 비공에 대한 기대는 물론 나아가 한화오션의 필리 조선소 인수를 환영하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FCT 통과에 이어 미 해군 참모총장의 비공 극찬 발언까지 나오면서 LI 지넥스원은 미국과의 수출 계약 체결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인데요. 하지만 실제 계약까지는 미 해군의 소요제기 절차와 예산 확보, 계약 검증 등의 단계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는 등 미국 내부의 정치적 불확실성도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비공의 본격적인 수출 협상은 내년 이후에는 성사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LI 지넥스원에서 개발한 중형급 정찰용 무인 수상정 해검 플랫폼은 비공을 비롯한 다양한 임무 장비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LI 지넥스원은 현재 중동 지역의 수출형 모델 제안 후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또한 미국 수출이 성사되는 그 순간 중동은 물론 미국의 동맹국을 비롯해 세계 각국에서 비공뿐 아니라 LI 지넥스원에 검증된 무기체계에 대한 수요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며 K방산 수출의 또 다른 효자 품목이 탄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 1월부터 11월까지 북한은 역대 가장 많은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2019년 1년 동안 북한이 쓴 미사일이 총 27발로 조사됐는데 아직 올해가 지나기도 전에 벌써 79발을 쏴댔죠. 도대체 왜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무차별적인 도발을 감행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북한에게는 분명 그 의도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불과 1년 전 9월 15일에 발생한 도발은 좀 이례적입니다. 자신들이 형님처럼 모시는 중국의 외교부장 왕이가 북한은 약 5분 간격으로 탄도미사일을 쐈습니다. 당시 북한은 고도 60km의 미사일을 쏴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떨어뜨렸는데 하루 뒤 놀라운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이 미사일은 특이하게 열차에서 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른바 철도기동 미사일 체계였습니다. 이는 구소련에서 최초로 도입한 미사일 체계로 달리는 열차에서 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철도가 촘촘하게 깔린 북한에서는 어느 지역에서든 미사일 발사가 가능하기는 하지만 철로가 파괴되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아직도 이런 미사일을 운용하는구나라는 비아냥 섞인 조롱을 받기도 했죠. 그런데 북한이 열차 미사일을 쏜 지 딱 2시간 뒤 한국에서도 미사일이 발사됩니다. 바로 SLBM, 즉 잠수합 발사 탄도미사일이죠. 천지를 뒤흔드는 굉음과 함께 바다 아래에서 갑자기 물줄기가 솟구쳐 오릅니다. 서서히 하늘을 향해 날아오른 미사일은 장장 400km 바깥의 목표 지점을 향해 날았는데 이는 한국이 역사상 최초로 성공시킨 잠수합 탄도미사일 발사였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에 이어 세계에서 7번째로 SLBM을 성공시킨 국가가 됐죠. 사실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쏴 목표를 타격하는 SLBM은 고난이도 중 고난이도 미사일로 꼽힙니다. 보통 탄도미사일은 핵무기의 운반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운반체 계에 따라 지상에서 쏘는 ICBM이 있고 바다 아래에서 쏘는 SLBM이 있고 공중에서 투하하는 전략 폭격기가 있습니다. 그중 SLBM은 콜드런치, 즉 고압 증기를 이용해 미사일을
일정 높이 이상으로 쏘아 올린 후 공중에서 엔진이 점화되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지지대로 활용할 만한 공간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단일의 오차로 발사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칫 실패하면 잠수함에 탑승한 요원들의 생존까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웬만큼 자신 있지 않으면 발사하지 않는데 한국은 그 어려운 것은 미션 컴플리트 했죠. 이제 심해 어디서든 마음먹으면 북한에 대응할 수 있는 비밀 무기가 생긴 겁니다. 한국이 SLBM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해 8월 13일에 취역한 도산 안창호합이라는 잠수함 덕분인데 분명 도산 안창호합은 디젤로 운용되는 디젤 잠수함입니다. 미국의 잠수함 전문가인 H.I. 서트는 자신의 블로그에 기고한 글에서 한국이 공개한 도산 안창호합은 미사일 능력의 새로운 여명을 예고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쓰기도 했는데 한국의 기술력이 너무 뛰어난 탓일까요? 아니면 3,000톤급 도산 안창호함을 독자적으로 설계한 경험을 높이 쳐주는 것일까요? 외국의 소위 전문가들이 자꾸 한국에게 물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핵잠수함 개발에 성공했느냐고 말이죠.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지난 2021년 12월 13일 미국 뉴욕타임스에는 생뚱맞은 핵잠수함 기사가 하나 보도됐습니다. 남한은 아주 오랫동안 핵잠수함을 원했다. 새로운 원자로가 길을 열어줄 수도 있다는 제목의 기사였는데 그간 한국은 핵잠수함과 관련하여 별다른 이슈를 내보내지 않았음에도 미국의 주류 매체가 나서서 이러한 기사를 썼다는 점이 조금 의아했었죠. 내용을 요약하자면 한국 정부가 월성원자력 발전소에서 4km 떨어진 경주 간포마을에 2025년 완공을 목표로 6,540억 원을 투입해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을 연구하는 연구단지를 조성 중인데 원자력 전문가들은 이 사업이 한국이 핵잠수함 개발의 전초기지가 될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가장 강력한 동맹이 수십 년간 반대해온 바로 그것이라는 말도 덧붙여서 말이죠. 그러면서 여러 전문가들의 발언을 인용해 이미 한국이 개발하려는 원자로의 출력은 차세대 4형통급 잠수함에 전력을 공급하기에 충분하다며 한국은 이미 핵잠수함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취지였는데요. 그런데 비단 뉴욕타임스뿐 아니라 많은 외국의 전문가들은 한국의 핵잠 개발을 상당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윌러스 그렉슨 전 미 국방부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보는 한 인터뷰에서 핵잠수함은 보통 수심이 깊은 곳에서 작전하고 장거리 항해를 위해 만드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한국의 핵잠수함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고 미국 허드슨 연구소의 잠수함 전문가 브라이언 글락 선임연구원은 한반도 주변의 동해와 서해에서 북한의 위협에 맞서는 데는 적합하지 않다. 미국 정부는 한국이 핵잠을 개발하기보다는 미사일 방어체계 등에 돈을 쓰기를 바란다고 분석하기도 했죠. 그런데 한국이 핵잠수함 개발을 공론화한 것도 아닌데 왜 해외 언론과 전문가들이 먼저 나서서 이미 기술력은 충분하니만이 개발을 하니만이 앞장선 분석을 내놓는 것일까요? 아마 2003년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 때문에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4개월 뒤 조영길 당시 국방부 장관의 보고를 받습니다. 프랑스의 바라쿠다급을 모델로 한국형 핵잠수함 3척을 건조해 2020년까지 실전에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들은 그는 장고에 빠졌습니다. 이 계획은 그간 노심초사하며 관계 유지에 힘써왔던 미국은 물론이고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를 포함해 전 세계 안보의 근간을 흔들 만한 사안이었기 때문이죠. 장고 끝에 노 전 대통령은 결국 이 사업을 승인하고 극비사항에 붙이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2003년에 6월에 6, 2일에 1을 딴 362 사업, 즉 핵잠 세척 개발 사업이 비밀리에 시작됐습니다. 워낙에 국가안보에 중요한 사항이고 외부로 유출됐다가는 상당한 외교적 파장이 예견됐기 때문에 기자들에게까지 엠바고를 요청했지만 결국 사업은 1년 뒤 종료됐습니다. 조선일보의 기자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겠다는 사명으로 이를 특종으로 보도했기 때문이죠. 결국 국방부는 이 기사가 보도된 직후 핵잠수함 개발 계획 자체가 없었다며 전면 부인하면서 관련 조직을 완전 해체시켰는데요.
이후로 십수년간 핵잠 개발은 완전히 없는 일이 됐습니다. 그러다 핵잠 수압이 다시금 수면으로 떠오른 것은 2년 전입니다. 지난 2020년 7월 한국에서는 안보와 관련하여 큰 이슈가 연달아 터져나왔습니다. 하나는 그간 한국의 발목을 잡아왔던 한미 미사일 지침이 개정되어 로켓을 발사할 때 고체 연료의 사용이 가능해졌다는 점입니다. 물론 1년 뒤 지침이 완전히 폐지됐지만 당시만 해도 이는 큰 이슈였습니다. 왜냐면 그간 액체 연료만 사용해왔지만 이제 사거리 제한이 없는 고체 연료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하지만 두 달 후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슈가 하나 더 터졌습니다. 당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소식을 전한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한 인터뷰에서 차세대 잠수함은 핵연료를 쓰는 엔진을 탑재한 잠수함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물론 국방부 역시 2021-2025 국방중기 계획에서 4형통급 핵잠수함 도입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었는데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미국의 핵잠수함 개발에 필수적인 핵연료를 미국이 공급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일반인들까지 이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김 차장이 미국에 이러한 요청을 한 것은 한국에는 독자적으로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지 못한 관계로 한국이 직접 핵연료 공급하는 것이 불가능해 미국에 이러한 요청을 한 것입니다. 당시 이러한 요청에 미국은 자신들이 수십 년간 반대해오고 있던 핵카드를 한국이 꺼내들자 당황하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실제 핵잠수함을 만들 능력이 있을까요? 핵무기 탑재가 목적이 아닌 핵연료로 운행되는 핵잠수함을 공격형 핵잠수함이라고 부르는데 공격형 핵잠수함의 가장 큰 무기는 SLBM입니다. 그런데 잠수함이 핵연료용 원자로와 SLBM 발사체까지 탑재할 수 있으려면 최소 3,000톤급 몹체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한국은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기술력은 가지고 있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이 3,000톤급이고 이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해냈기 때문입니다. 이제 문제는 원자로와 관련된 문제인데 이정희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핵폭탄 상업용 원자로 핵 잠수함 원자로 순서로 난이도가 높다고 말합니다. 핵폭탄은 고농축으로 단순히 농축만 하면 폭탄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농축 기술만 확보하면 가능하고 상업용 원자로는 핵에너지를 전기적 에너지로 변환하는 과정, 그리고 이를 수십 년 동안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핵폭탄보다 더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미 이 상업용 원자로 기술을 보유하고 있죠. 수출까지 성공시켰으니 이미 안정적인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이제 핵잠수함용 원자력 기술만 확보하면 되는데 이는 공간에 대한 제약이 심하고 제한된 공간에서 승조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최고 난이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미 한국이 이에 대한 충분한 기술력을 가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국정감사 기간 중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에게 핵잠수함이 기본 설계까지는 아니지만 기본 연구를 마쳤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이냐? 고 물었고 방위사업청장은 공개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라고 말했죠. 절대 아니다라고 딱 끊어 말하지 않았다는 점으로 미뤄볼 때 우리는 그 답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연료만 공급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핵잠수함을 설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여러 가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한국은 이미 최소 몸체 크기인 3,000톤급을 독자적으로 설계한 경험과 상업용 원자로에 대한 충분한 기술력을 확보했기 때문에 지금의 기술력이면 충분히 설계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1-2025 국방중기 계획에 4형통급 핵잠수함 도입을 공식화한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선 한미원자력 협정을 먼저 개정하거나 미국의 원료 공급에 대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2015년 개정된 한미원자력 협정에서 한국은 우라늄을 20% 미만까지 농축할 수 있게 되었으나 군사적 목적의 농축은 제한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20%도 프랑스가 20% 미만 저농축 우라늄을 이용해 루비급을 건조해냈기 때문이고 이 20%가 핵잠수함 운용을 위한
최소 수치인 겁니다. 하지만 이 원자력 기술을 미국의 기술이 아닌 영국이나 프랑스, 러시아 등 이미 미국과 다른 방식으로 원자력 기술을 개발한 나라와의 협력은 이 협정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여기에 최근 호주에게 뒤통수 맞은 프랑스가 한국과 핵폐기물 재처리 기술 등과 관련하여 거래하기를 진정으로 원하고 있다고 피력해오기도 했죠. 그렇다면 도대체 핵잠수함이 무엇이길래 정부가 비밀리에 개발해야 하고 다른 나라 눈치를 보며 개발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일까요? 제2차 세계대전까지 잠수함이라는 존재는 필요할 때만 잠수하는 존재였지만 이제는 필요할 때 수면 위로 부상하는 것이 기술력의 척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핵잠수함이 등장하면서 필요할 때도 수면 위로 부상할 필요 없이 심해에서 평생을 보내다 심해에서 소멸하는 존재가 됐습니다. 즉, 영구적으로 에너지 공급이 가능한 핵연료로 추진되기 때문에 굳이 수면 위로 떠오를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하지만 함부로 만들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실수로 방사능이라도 노출된다면 전 세계 해양을 방사능으로 오염시킬 수도 있는 무서운 존재인데요. 국제 정세에 관심을 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작년 연말을 뜨겁게 달궜던 핵잠수함 기술 이전 소식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영국과 손잡고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않은 호주에게 핵잠수함 기술을 이전해 주기로 했는데 빠르면 내년부터 핵잠수함 8척을 건조할 계획이라고 했죠. AUKUS 안보동맹, 즉 호주 AU, 영국 UK, 미국 US 3국이 혈맹에 가까운 안보 파트너십을 체결한 것이 발판으로 작용했는데 호주의 이 계획으로 치명상을 입은 두 개 국가가 생겼습니다. 바로 프랑스와 중국이죠. 원래 호주는 2016년부터 약 77조 원을 투입해 12척의 디젤 잠수함을 프랑스로부터 수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었습니다만 미국이 핵잠수함을 지원하겠다고 나서자 이 계약을 파기시켰습니다. 이 계약으로 호주는 프랑스에게 5조 원의 계약 파기 위약금을 물어낼 처지에 놓였지만 호주는 이 위약금을 물더라도 핵잠수함을 선택했죠. 중국 역시 이 계획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사태의 책임 여부를 두고 중국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호주는 중국과 극도의 무역 분쟁을 겪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호주에게 핵잠수함 기술을 제공한다는 것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안위가 크게 보장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핵잠수함은 수명이 끝날 때까지 수면으로 떠오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심해 깊은 곳을 유유히 떠돌다 갑자기 수면 위로 올라와 SLBM을 쓴 후 다시 가라앉으면 이를 찾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함부로 호주를 건드릴 수도 도발할 수도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미국도 호주도 중국도 그리고 바다를 접한 모든 국가들이 핵잠수함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방사능 누출 사고입니다. 만약 핵잠수함이 사고로 침몰하게 될 경우 거기에서 유출되는 방사능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누구도 함부로 접근할 수 없으므로 누구도 방사능 유출을 막을 수 없으니까요. 공격형 핵잠수함, 즉 핵을 연료로 하여 추진되는 잠수함이 한국군에 필요한 이유는 비단 북한 때문이라는 단순한 이유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보듯이 타국의 침략에 의한 전쟁의 폐해는 비단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2022년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며 어떻게 자국의 안보를 책임지느냐는 전적으로 그 국가의 선택입니다. 핵잠수함의 목적은 정보 수집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국가에게 소리 없이 다가가 SLBM 등의 미사일로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그럴 일은 없어야겠지만 대비하지 않은 국가의 피해가 어땠는지 우리는 한국 전쟁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기적으로 수면으로 떠올라 연료를 보충해야 하는 디젤 잠수함은 적국의 군사위성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은 반면 핵잠수함은 이론적으로 10년 이상 어쩌면 평생 동안 수면 아래에 머무른 상태로 작전 수행이 가능하죠. 물론 잠수함 승조원들의 정신적인 고통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며 어디까지나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디젤 잠수함에 비해 최대 3배 이상 빠른 이동이 가능한
핵잠수함은 도발을 준비하는 북한 잠수함을 장시간 감시하고 추격해 공격 징후가 보이면 즉각 응징할 수도 있죠. 한국은 국방중기 계획에 잠시 언급했을 뿐 핵잠수함 도입에 대해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은 없습니다만 어느 순간 국회의 사당 지붕이 열리고 남미의 국가 페루는 그동안 러시아제 무기를 상당량 수입해왔습니다. 특히 냉전이 한창이던 시절 페루는 소련과 수교하면서 많은 소련제 무기들을 수입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페루 공군이 구매하기로 계획했던 러시아 고등훈련기 약 139매를 취소하고 더 발전된 전투기 구매를 우선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소식은 공교롭게도 한국항공우주산업 KAI가 페루 국영기업과 한국의 FA50의 부품을 공동 생산하기로 손을 잡았다는 소식이 나온 직후에 보도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번 구매 계약 취소가 한국과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페루가 중남미에서 한국 무기 수출의 중요한 교두보가 되는 시점이 온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나라의 훈련기를 도입하려는 것인지 이와 관련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페루와 러시아의 정치권은 오랫동안 무기 구매에 대해 밀월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페루 국가정보부장의 스위스 은행 계좌 대부분이 러시아와의 무기 거래를 위해 조성됐다는 폭로가 나오기도 했을 만큼 두 나라 정치권에서 무기 거래는 수많은 뒷돈이 오가는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0년 11월 28일 스위스 당국은 블라디미로 몬테시노스 전 페루 국가정보부장이 스위스 은행 계좌 대부분이 러시아와의 무기 거래를 위해 조성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2008년만 해도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페루를 방문하면서 러시아제 헬기 유지, 보수를 위한 공장 건설을 포함한 9개 항해 협정을 체결했을 정도로 페루와 러시아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뒤 모든 것이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러시아 규탄 시위가 일어났는데 안 그래도 식량 위기를 겪고 있는 남미에 러시아가 일으킨 전쟁은 공급망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고 남미 국민들을 큰 고통에 몰아넣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는 페루도 있었습니다. 페루에서도 러시아 규탄 시위가 있었고 결국 러시아제 고등훈련기 도입 약속도 다시 고려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였지만 모든 것은 먹고 사는 문제, 즉 경제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이때 의미심장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최근 INFODEFENSA 캄은 페루 공군이 구매하기로 계획했던 러시아 고등훈련기 약 139매를 취소하고 더 발전된 전투기 구매를 우선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에 눈길을 끌었습니다. INFODEFENSA 캄의 보도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페루 공군은 계획된 전투훈련기 약 139매를 취소하고 더 발전된 전투기 구매를 우선하기로 결정했다. 야코블레프 설계국이 개발한 약 139속 제트 훈련기 및 경공격기를 포기하기로 한 결정은 페루가 더 정교하고 능력 있는 전투기로 방공력을 강화하겠다는 약속을 반영한다. 이 조치는 증가하는 지역 긴장과 진화하는 안보 도전에 대응하여 국가의 방어 능력을 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페루 공군 사령관은 이 결정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했다. 앞으로 페루는 고등훈련기 선택 과정에서 기존 시스템과의 상호 운용성, 운영 및 유지 보수 비용, 기술 업그레이드 가능성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할 것이다. 우리의 주요 목표는 고급 전투 성능을 제공하고 장기 방어 전략과 일치하는 항공기로 방어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즉, 페루가 공대공 및 공대지 임무에서 우수한 성능을 제공할 수 있는 차세대 전투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진화하는 안보 상황으로 인해 어떤 나라에 어떤 고등훈련기를 도입할 것인가를 두고 고민해보니 꼭 친하다고 해서 러시아제 훈련기를 도입할 게 아니라고 판단했고 이제 다른 나라 훈련기도 고려 대상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페루에게 거절당한 약 130은 러시아가 고난도 고등훈련기로 개발한 항공기로서 4세대와 5세대의 특성을 모방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러시아 약 130의 특이한 점은 러시아제 훈련기임에도 불구하고 서양 무기가 통합되었다는 점입니다. 러시아 약 130은 그동안 알제리, 시리아 등으로 수출되었고 가장 최근의 수출 소식은
2020년 베트남으로 수출하기로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약 130는 훈련기 및 경공격기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도록 설계돼서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의 FA50과 자주 비교되곤 하는데요. 실제로 국제적인 경공격기 도입 사업에서 한국 KAI의 FA50과 자주 맞붙곤 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경쟁은 인도네시아 경공격기 도입 사업이었습니다. 러시아 약 130과 KAI의 FA50이 맞붙은 이 사업에서 처음에는 러시아에 유리하게 전개됐습니다. 하지만 2010년 약 132 리베츠크 전투 훈련에서 활주로를 이륙하던 중 한쪽으로 기울어져 추락했고, 이 사건은 인도네시아 경공격기 도입 사업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인도네시아 경공격기 도입 사업의 막판에 벌어진 이 사고로 인도네시아는 결국 한국 KAI의 FA50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결정하게 됩니다. 약 130과 관련된 사고는 2021년 벨로루시에서도 있었습니다. 당시 약 130이 추락해 조종사들이 사망해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이처럼 약 130 관련 논란이 있지만 그럼에도 러시아는 오랜 밀월 관계인 페루만큼은 믿었을 텐데 페루가 러시아의 약 130을 사려고 했던 계획을 갑자기 없던 일로 했다는 것은 러시아에게 상당한 충격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 그래서 그럼 페루는 러시아제 고등훈련기를 안 사고 무엇을 사려고 하는 것일까요? 지난 7월 4일 한국항공우주산업 KAI는 중요한 뉴스를 발표했습니다. 페루 리마에 있는 공군 스포츠 컴플렉스에서 페루 국영 항공정비 회사인 세만에스 EMAN과 한국항공우주산업이 FA50 부품 공동 생산을 위한 MOU를 체결한 것입니다. 세만은 페루 국방부 산하 국영기업으로 창정비 및 성능 개량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회사로서 지난 2012년 KAI가 페루와 수출 계약한 KT1P 20대 중 16대를 세만이 현지 조립한 2년이 있는 국영기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두 회사가 또 한 번 한국과 손을 잡은 것입니다. 이번 업무 협약은 지난해 5월 페루 방산 전시회 SITDEF 2023 기간 중 페루 정부, 공군 및 세만과 논의한 산업협력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로 진행됐는데요. KAI는 MOU 체결을 통해 세만과 공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주요 부품 공동 생산을 위한 실무 작업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중남미 시장은 30년 이상 된 노후 전투기 교체 시기가 도래한 잠재 수요 국가들이 많은 만큼 KAI가 마케팅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곳입니다. 특히 페루는 차세대 전투기 사업 후보 기종으로 FA50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처럼 FA50 부품 공동 생산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이 나오자 안팎의 이목이 한국에 쏠렸는데요. KAI는 페루와 MOU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페루는 KAI와 2012년 KT1P 20대 수출 계약을 하며 동남아와 중동을 넘어 중남미라는 새로운 시장을 열어준 뜻깊은 나라다. 이번 MOU 체결을 통해 페루와의 항공산업 협력을 확대하고 중남미 시장 수출 기반을 마련하겠다. 페루를 한국의 중남미의 조병창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포부를 밝힌 것이었습니다. 지난 2023년 말레이시아는 한국의 FA50을 계약 규모 9억 2천만 달러에 도입하는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이미 FA50, KT1 등 한국 항공기를 운영하는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에 이어 말레이시아까지 그 대열에 합류함으로써 한국의 FA50은 항공기는 이미 동남아 시장을 평정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국이 말레이시아 공군과 처음 접촉을 시도한 것은 2017년 LIMA 에어쇼였습니다. 이후 한국은 7년 동안 공들여 마케팅한 끝에 말레이시아의 요구도를 만족시켰던 것입니다. FA50은 이제 미국, 이집트로의 수출도 유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은 수출 추진 단계에서부터 공군 및 정부 방산 기업과 공동 전략을 짜 계약 체결 때까지 협조했고, 또 우리 공군의 블랙 이글스가 여러 국제 에어쇼에서 우리 공군의 위상과 항공기 우수성을 홍보하며 결정적인 계약을 따내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의 시선은 FA50의 수출을 넘어 더 큰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KF-21 보라매가 전력화되면 FA50처럼 구매를 희망하는 국가가 많아질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페루 공군은 현재 락히드 마턴의 F-16 파이팅 팔콘과 사브의 JAS-39 그리펜을 포함한 여러 제조업체의 옵션을 탐색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한국의 FA-50, 나아가 KF-21 전투기만큼 성능 및 가격, 주요 부품의 국산화 등등 모든 면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전투기가 거의 없다는 점을 놓고 볼 때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은 페루의 사정을 감안해 볼 때 이보다 더 좋은 선택지는 없을 것 같은데요. 페루의 신중한 결정을 기다려보게 됩니다. 최근 전 세계 첨단 산업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국 주도하에 중국의 첨단 산업이 장비도 못 구할 정도로 경쟁력을 잃어가자 이제는 자신들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한국의 반도체를 의도적으로 겨냥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미국의 애플을 중심으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대만과 일본이 똘똘 뭉치면서 한국의 반도체를 소외시키는 듯한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대만 TSMC에게 미국의 애플은 VIP 고객입니다. TSMC 매출 4분의 1가량이 애플에서 발생하며 다른 업체들과는 다르게 최신의 미세 공정을 요구하 단가가 가장 높은 제품으로 주문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소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애플 아이폰에 탑재되는 이미지 센서를 생산하는 소니는 이미지 센서에 필요한 반도체를 직접 생산하는 게 아니라 TSMC에게 주문하여 생산한 뒤 애플에 납품하고 있어 애플 TSMC 그리고 소니는 특수한 관계로 얽혀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려던 중국은 서방의 제재로 계획이 들어지자 더 늦기 전에 대만을 무력 통일하여 대만의 반도체 기반 시설을 홍콩처럼 흡수하려는 계획입니다. 중국이 노골적으로 이런 속내를 드러내자 애플은 자신들의 캐시카우인 스마트폰 공급망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을 우려해 중국과 대만에서 공장을 철수하는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아이폰의 조립 공장은 대만 기업 폭스콘이 중국에 공장을 두고 운영 중이며 아이폰에 탑재되는 CPU와 같은 대부분의 반도체는 대만 내 TSMC에서 제조되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이지만 미국 내 공장이 하나도 없는 애플 입장에선 자신들의 핵심 공급사들이 전부 중국과 대만에 있어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처럼 변수가 많은 상황 속에 폭스콘과 TSMC 등 협력업체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애플 제품을 수주하고 싶다면 빠르게 탈중국을 결정하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요. 이에 대만 기업 폭스콘은 베트남과 인도 쪽으로 공장을 옮기고 있고 대만 TSMC는 일본과 미국으로 공장을 옮기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소니와 협력하여 구마모토 지역에 이미지 센서 공장을 건설 중인데 TSMC가 8조 원을 투자했고 소니가 6천억 원을 투지했으며 일본 정부 또한 직접적으로 투자했습니다. 총 공사비인 9조 원에서 절반가량인 4조 5천억 원을 지원하여 한국에 밀려고사한 일본의 반도체 산업을 다시 한번 살려보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계획의 가장 적극적인 곳은 미국입니다. 미국의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에선 1조 4천억 규모의 일본 공장 투자를 결정했는데 이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공사 대금의 3분의 1에 달하는 4,600억 원가량을 보조금 명목으로 지급했다는 소식입니다. 마이크론의 이번 투자로 일본은 엘피다 반도체 이후 명맥이 끊긴 D램 생산을 재개할 수 있게 됩니다. 마이크론의 당초 계획은 일본에 8조 2천억 규모의 대규모 D램 공장을 신설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세계 경제가 하락 추세로 변하면서 공장 규모도 4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이 밖에도 일본은 미국의 웨스턴 디지털의 낸드 플래시 공장과 미국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아날로그 칩 파운드리 등 다양한 반도체 분야에서 투자를 받아 문어발식으로 반도체 생태계를 확장하면서 반도체 부활을 꿈꾸고 있습니다. 막대한 보조금을 통한 해외 투자로 자체적인 반도체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공급난이 오더라도 자국 기업에 안정적으로 반도체를 공급하려는 계획이지만 일본의 이런 계획은 완전히 물거품이 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최근 세계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자금력이 부족한 글로벌 기업들 역시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 수조 원을 들여 D램 공장을 건설 중인 미국 기업 마이크론은 상황을 완전히 잘못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D램은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둘이서 전 세계 점유율을 70% 이상 독과점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글로벌 디램 시장은 삼성과 SK 하이닉스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 세 곳이 나누고 있는데 최근 한국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밀려 점유율 10%대를 눈앞에 둔 마이크론이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일본을 전진기지로 선택한 것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마이크론 편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경기 침체 현상이 짙어지면서 반도체 수요도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 디램 가격도 올해 초 대비 40% 이상 하락하는 등 본격적인 하락세에 돌입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은 곳은 미국의 마이크론으로 이번 1분기에만 단기 순손실 2,5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정확히 7년 만에 발생한 초대형 규모의 적자인데 이어서 이번 2분기와 3분기 매출 역시 지난해보다 절반 가까이 감소한다는 전망으로 언제 끝날지 모르는 대규모 적자가 또다시 반복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마이크론은 전체 직원 중 10% 이상을 감원하는 고강도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구조조정 비용으로 3천만 달러, 대략 400억 원가량이 투입된다고 알려졌습니다. 디램에만 의존하던 마이크론이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이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 기업들도 위기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의 반도체는 이런 사이클을 지나면서 성장해왔습니다. IT 매체 디지타임즈에 따르면 최근 삼성전자는 3D낸드의 가격을 10%가량 올렸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반도체 하락세에도 이렇게 배짱 있는 가격 상승을 결정한 이유는 다름 아닌 올해 10월부터 본격화된 미국의 대중국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로 중국 최대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YMTC, 양쯔 메모리 테크놀로지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2016년 설립된 YMTC는 중국 당국의 지원으로 급격한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2020년엔 삼성과 SK하이닉스만의 독보적인 기술이었던 128단 낸드 플래시 개발에 성공하며 성장에 성장을 거듭하고 있던 상황이었지만 미국 정부의 제재 조치로 삼성전자가 반사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YMTC의 가파른 성장 배경엔 미국 기업 애플이 있었는데 미국 상무부의 조치로 YMTC가 수출 통제 명단에 오르자 미국의 애플은 YMTC와의 계약을 취소하고 삼성의 3D낸드를 구매한다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미국이 한국의 칩사 반도체 동맹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 의도적인 견제와 혜택을 번갈아가며 주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칩사 반도체 동맹에서 한국만 빠진다면 단순한 계산으로 한국이 막대한 이익을 보는 게 가능해집니다. 다른 국가들이 중국에게 반도체를 판매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중국의 반도체를 매우 비싸게 팔아도 선택지가 없는 중국은 구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은 공식적으로 대중국 반도체 제재그룹인 칩사의 참여를 선언한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대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만큼 적극적으로 대중 견제에 나서지 않고 있지만 일각에선 한국은 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기에 칩사 동맹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그런데 대만의 사례를 보면 칩사 동맹과 대중 수출 규모는 사실상 연관성이 없습니다. 대만의 경우는 중국과 지속적으로 정치적 군사적 갈등을 일으키고 있지만 대만의 반도체 수출 비중 50% 이상이 중국을 향한 수출입니다. 중국에서도 대만의 반도체를 굉장히 많이 수입하고 있기에 대만의 칩사 반도체 동맹 참여를 견제하겠다며 대만산 반도체를 수입하지 않는다면 결국 한국산 반도체 수입을 늘려야 하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이 칩사에 참여한다는 보복으로 한국산 반도체 수입을 금지하면 안 그래도 높은 대만산 반도체 의존도를 더욱 늘려야 하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여태 중국은 국가적인 분쟁 상황이 있을 경우 자신들이 가진 구매력을 적극 활용해왔지만 요즘 같은 글로벌 무역 시대에 수입 제한과 같은 1차원적인 조치는 효과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중국이 한국산 반도체를 선심 쓰듯 구매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비싼 돈을 주고서라도 사는 것입니다. 결코 중국이 한국과 무역 규모가 높다고 해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님에도 중국은 자신들이 물건을 사주기에 혜택을 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같은 첨단 제품은 한국이 아니면 중국은 만들 수도 없고 구하기도 어렵기에 사실상 혜택을 주는 쪽은 한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한국이 대중국 반도체 동맹인 칩사에 참여한다고 해도 중국과의 무역에서 손실은 거의 없으며 보더라도 극소량이 될 것입니다. 며칠 전 미국의 마이크론이 직원과 생산시설을 대상으로 한 강력한 구조조정과 반도체 생산량을 20% 감산하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만큼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 과정에서 일본 현지에 짓고 있는 최신형 디램 공장 건설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2023년 하반기 공장을 완공하고 빠르면 내년 말부터 디램을 생산하겠다는 마이크론의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의 막대한 금리 인상으로 글로벌 기업들도 줄줄이 자금난을 겪는 가운데 무리한 투자로 경영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업계 1위인 삼성전자는 인위적인 감산은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